2장. 어둠의 마법사 살해. 능력 공명. 이것은 그의 분신이 해리포터 세계에서 온갖 신비로운 마법들을 익히기만 하면 마블 세계에 있는 본체 역시 똑같이 그 마법들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설령 마블 세계에서 그에게 지팡이가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가 명확히 아는 바에 따르면 해리포터 세계의 모든 마법사들이 지팡이로 마법을 시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위 마법사들은 지팡이 없이도 자유자재로 마법을 펼칠 수 있었고, 멀리 아프리카 대륙의 마법사들 또한 전통적인 손동작 마법을 꾸준히 사용해왔다. 다만 지팡이를 통한 마법 시전이 더 빠르고 효과가 좋았기에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을 택했을 뿐이다. 혹은 나중에 그 자신이 직접 지팡이를 제작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었다. 마블 세계에는 특별한 에너지를 지닌 물건들이 적지 않아 지팡이 제작에 적합한 재료를 찾지 못할 리 없었다. 해리포터 세계의 마법은 파괴력 면에서는 그리 강력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능적인 면은 매우 뛰어나다. 심지어 어떤 마법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법칙에까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였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환영이동, 애퍼리션, 만이라도 익힐 수 있다면 적어도 마블 세계에서 대다수의 적들을 마주했을 때 설령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어둠의 마법사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해. 살인. 전생의 조지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전생의 그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 살인은커녕 닭 한 마리조차 잡아본 적 없었다.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살 때도 이미 깨끗하게 손질된 닭고기만 구매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생에서는 단 3개월 만에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지난 3개월 동안 실전에서 그는 벌써 12명을 죽였다. 연구실은 쓸모없는 존재를 키우지 않았다. 미래의 암살자로 키워지는 돌연변이로서 그는 일반적인 능력 훈련 외에도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리고 가장 빠른 학습 방법은 바로 실전이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실전에서 그가 죽이지 않으면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 또한 그가 연구실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점이 있었고 무고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학살하는 것을 싫어했다. 사실 그는 어둠의 마법사를 고발하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마법부에 어둠의 마법사를 고발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마침 그가 어둠의 마법사와 함께 녹턴엘리에 머물고 있었기에 오러들과 접촉하는 것도 매우 쉬웠다. 도라는 그렇게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그녀가 어릴 적부터 어둠의 마법사의 고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어둠의 마법사에 대한 공포는 이미 그녀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고 저항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택할 정도로 뿌리 깊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후환을 남길 수도 있었다. 만약 오러들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어둠의 마법사에게 도주할 기회가 생기면 그가 오히려 복수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가 어둠의 마법사를 흔적도 없이 살해할 수 있다면 후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마법사의 모든 유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도라의 기억을 통해 그는 어둠의 마법사에게 더 이상 친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둠의 마법사가 죽으면 그의 양자인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에게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 첫째, 어둠의 마법사는 그에게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았다. 어둠의 마법사의 눈에는 도라가 지팡이도 없고 어떤 마법 주문도 배운 적 없는 지극히 소심하고 겁 많은 아이로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날부치를 조종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1대1로 사람을 암살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마법사가 방심한 상태에서 기습당했을 경우 반응 속도는 일반인보다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다.
많아봐야 특수한 체질 덕분에 그리 쉽게 죽지 않을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마법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공격하고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들에게 발각될 확률도 매우 낮았다. 물론 이런 일은 장담할 수 없는 법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귀는 위험 속에서 구하는 법, 이번 일이 성공한다면 그는 이 세계에서 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손에 넣게 될 것이며 이는 초기 단계에 그가 마법 연구와 학습에 전념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될 터였다. 그가 알기로는 어둠의 마법사는 지난 몇 년간 각종 금지된 마법약을 판매하며 적지 않은 돈을 벌어들였다. 오늘 반 시간이나 늦었더군. 내가 또 변신 마법으로 너를 쥐로 변하게 해서 촛불 위에 거꾸로 매달아 구워주기를 바라는 건가? 조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방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마법사 로브를 입은 대머리 노인이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조지를 노려보았다. 죄송합니다. 머튼 씨, 당장 가겠습니다. 조지는 도라의 평소처럼 겁먹은 표정을 흉내내며 빠르게 일어나 옷을 입었다. 대머리 노마법사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꼬마 도라, 걱정 마라. 내가 내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를 거절하긴 했지만 내가 전처럼 나를 잘 섬기기만 한다면 호그와트에 가는 것보다 못지않은 강력한 마법들을 가르쳐 주마. 강력한 마법이라 아마도 청소 마법이나 요리 마법 같은 것들이겠지. 조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좁은 방에서 나왔을 때 바깥에는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대략 아침 6시 30분쯤으로 보였다. 마블 세계는 밤이고 이곳은 낮이니 오히려 아주 편리하군. 동시에 두 개의 몸을 조종하는 것이 아직은 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한쪽은 밤에 잠들고 한쪽은 낮에 활동하는 시기라면 초기에 적응하기에 훨씬 용이할 터였다. 복도 아래의 좁은 방을 나선 그는 도라의 기억에 따라 평소처럼 노마법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녹턴 엘리의 마법약 상점에는 일반적인 손님이 거의 없었다. 보통의 마법사들은 녹턴 엘리에 와서 마법약을 사지 않았다. 다이애건 엘리에는 정식 마법약 상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마법약을 구매하는 대다수는 어둠의 마법사들이거나 혹은 마법부 법률을 그다지 준수하지 않는 마법사들이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마법부는 늘 한쪽 눈을 감아주곤 했다. 거의 모든 마법사들이 녹턴 엘리에 어떤 종류의 물건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마법부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조지의 관점에서는 이것 또한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어둠의 마법사들이 은밀하게 문제를 일으키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차라리 녹턴 엘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렇게 해야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적할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게다가 많은 마법사 사회의 상류층 마법사들 또한 녹턴 엘리라는 장소가 필요했다. 마법사 사회에서 존귀한 신분인 루시우스 말포이조차도 가끔 자신이 제조한 금지된 마법약과 마법 물품들을 이곳에 몰래 가져와 돈으로 바꾸곤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후 4시가 되었고 조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설 적절한 기회를 찾았다. 내가 혼란의 무략을 제조할 참이다. 임시로 가게 문을 닫고 입구를 지켜라. 아무도 날 방해하지 못하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을 안겨줄 테다. 노마법사는 몇 개의 상자에서 귀중한 마법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조지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조지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며 대답했다. 네, 절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노마법사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이전에 도라가 부주의하여 노마법사가 마법약을 제조하던 중 손님의 방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 마법약 제조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일로 도라는 노마법사에게 밤새도록 어둠의 마법으로 고문을 당했고 거의 죽을 뻔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조지가 노마법사를 죽일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도라의 기억 속에서 그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혼란의 무력은 고급 마법약으로 일단 복용하면 정신이 크게 혼란스러워져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 가치가 상당히 비쌌다. 하지만 이 마법약의 제조는 매우 어렵고 그 과정 또한 위험천만했다. 만약 조작을 잘못하면 쉽게 폭발이 일어나 마법사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실제로 마법약 제조, 특히 고위 마법약 제조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일이 아니었고 거의 매년 마법약 제조 중 사고로 사망하는 마법사들이 발생했다. 이것 또한 마법사 세계에서 고위 마법약이 비싸고 뛰어난 마법약 제조사가 드문 이유 중 하나였다. 노마법사가 뒷마당에 전용 마법약 제조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조지는 즉시 가게의 대문을 닫고 살금살금 제조실 옆 창문으로 다가가 몰래 엿보기 시작했다. 노마법사가 마법약 제조 도구 앞에 서서 알리오치, 에일리아트씨, 독촉수, 베너머스 텐테큘러, 국화벌레, 크라이서퍼디, 그리고 쌍두사 담낭, 투에디드 스네이크 골블레더 등 약초들을 꺼내 하나하나 손질한 뒤 솥에 넣어 제조하는 것이 보였다. 노마법사는 조지에게 마법 자체를 많이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손님들을 더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약초학 및 마법 약학 지식을 적지 않게 가르쳤었다. 그래서 도라의 기억을 토대로 조지는 마법사가 마법약을 조제하는 이 단계가 가장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마법사는 해당 마법 주문을 온 마음을 다해 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마력을 불어넣어 약물을 조절해야 했기 때문이다. 터져라. 무려 1시간을 인내한 끝에 노마법사가 마침내 약물을 조제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른 것을 보자 조지는 즉시 자신의 능력을 발동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촛대가 우연히 쓰러져 제조 중이던 솥을 넘어뜨리게 했다. 끈적끈적한 약물이 순식간에 테이블 위에 쏟아졌고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미사용 약초들과 한데 뒤섞였다. 이런, 안 돼. 노마법사는 재빨리 주문 시전을 중단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순간적으로 솟아났다. 그는 방어 마법 주문을 시전하려 했지만 지팡이를 막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 끈적한 약물들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기 시작했다. 정면으로 폭발의 충격을 받은 노마법사는 그대로 날아가 버렸고 먼저 작은 방의 벽에 세게 부딪힌 다음 바닥으로 떨어져 피를 몇 모금 토해냈다. 마법사의 신체는 역시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군. 70에서 80세의 노마법사가 저렇게 폭발에 휘말리고도 분명히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조지는 내심 감탄사를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해도 저 정도 충격이면 아마 끝장났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 마법약 제조 실패로 인한 폭발이었고 마법 역류와 마력 폭동이 뒤섞인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게 좀 더 잔혹함을 더해주지. 그는 작은 방 위쪽에 걸린 램프에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능력을 발동했다. 마법사의 혈통을 지니게 된 후 그는 자신의 돌연변이 능력이 미세하게 향상된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겨우 10파운드의 무게를 조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력을 다하면 최소 50파운드를 조종할 수 있었다. 만약 나중에 완전히 개발된다면 원래 100파운드의 한계를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을 터였다. 원래 폭발로 인해 이미 흔들리고 있던 샹들리에는 조지의 전력적인 통제 아래 눈 깜짝할 사이에 천장에서 떨어져 아직 반응할 틈도 없었던 노마법사의 얼굴을 강타했다. 아!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샹들리에는 조지의 힘에 의해 노마법사의 눈을 직접 관통하고 그의 뇌 속으로 박혀들었다. 일반적인 마법사의 체질로는 설령 사지가 절단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해도 즉사하지 않는다면 치료 마법과 마법약을 병행하여 구조할 수 있었고 심지어 팔다리도 완벽하게 다시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뇌가 직접적으로 관통당했다면 볼드모트 같은 존재들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마법사는 거의 없었다.